한국은 배신당했습니다. 배신당했지만 항의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믿었지만 우리는 그 신뢰를 거래 조건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기술만 빼내면 된다는 계산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철학을 그리고 스스로의 품격까지 잃었습니다. 한국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무 말 없이 지원을 하나씩 멈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무기를 산 줄 알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건네고자 했던 건 무기가 아니라 신뢰였고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합니다. 사연 시작 전 1초만 투자하여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애슈턴입니다. 미 국방부 국제무기협력국 실장으로 30년간 일해왔죠. 숫자와 조항으로 이루어진 계약서가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2024년 가을 폴란드 방산 협력 현장 파견 명령이 떨어졌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방산 질서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폴란드는 급격한 군비 증강을 추진했고 미국과 독일 무기만으론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처음엔 의외였어요. 물론 기술은 좋다고 들었지만 결국 미국과 독일의 2군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스펙상으론 나쁘지 않았지만 그저 그런 줄 알았습니다. 바르샤바 국방부 건물에서 열린 첫 기술협력 회의. 저는 늘 해오던 대로 참석했어요. 그런데 한국 대표단이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현우 박사라고 소개된 40대 중반의 남성이 유창한 폴란드어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기를 판매하러 온 게 아닙니다. 첫 마디부터 이상했어요. 무기를 안 판다고요? 그럼 뭘 하러 왔다는 거죠? 저희는 폴란드 군의 운용 철학과 한국 시스템의 철학을 연결하러 왔습니다. 정현우 박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의 자료는 단순한 성능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병력의 평균 체격, 기후 조건, 심지어 폴란드군의 전통적 전술 선호도까지 반영된 커스터마이징 방안이었죠. FA-50은 단순히 경공격기가 아닙니다. 폴란드 조종사의 평균 비행 시간과 훈련 체계에 맞춰 조종 계통을 재설계했습니다. 한지원 담당관이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매뉴얼 두께만 해도 우리가 보통 받는 것의 3배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더 놀랐어요. 단순한 스펙 설명이 아니라 운용 철학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병사는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생명을 책임지는 동반자입니다. 독일 대표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너무 철학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실용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정현우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실용적이어야 하죠.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를 이전합니다. 신뢰를 이전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거래에서 신뢰는 부수적인 거 아닌가요? 계약 조건이 명확하면 신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폴란드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 제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과해 보입니다. 거래인데 이 정도 정성은 필요 없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너무 진지하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방산 계약을 봤지만 이런 접근법은 처음이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회의 후에도 3일 더 머물렀습니다. 폴란드 군 기지를 직접 방문해서 병사들과 대화했어요. 기계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이 시스템을 다룰 병사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정현우 박사의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감정보다는 수치가, 철학보다는 조항이 더 확실하다고 믿었거든요. 계약 체결 후 2달이 지났습니다. 폴란드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어요. 새로 집권한 보수당은 미국과 독일 중심의 방산 정책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죠. 저는 이런 일이 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치가 바뀌면 계약도 바뀝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정현우 박사가 조용히 공동 점검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항의도 압박도 없었어요. 그냥 한 번 더 검토해 보시죠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새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이미 충분히 이전받았습니다. 추가 협력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지원 담당관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계약 조건에 따라 정비 및 기술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중단이요?
폴란드 측이 당황했어요.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상호 신뢰관계 유지가 기술 지원의 전제 조건이라고요. 기술은 이미 넘겼지 않습니까? 기술과 지원은 별개입니다. 저희는 시스템을 판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정현우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지원을 중단했어요. 처음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 문서도 있고 폴란드 기술자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일주일 후 첫 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K9 자주포의 사격 통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기술자들은 한국 측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단순했어요. 계약 조건에 따라 기술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항의하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원을 멈췄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독일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폴란드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시스템들이 줄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던데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왜 시스템이 마비되는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넘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관계를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했던 거예요. 얀 루트비 독일 방산 로비스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한국이 빠진 자리를 우리가 채우면 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폴란드가 한국을 배제한 이유가 단순히 정치적 결정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저는 한국 대표단 숙소로 향했어요. 정현우 박사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지원을 중단하실 건가요? 중단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지 않을 뿐이죠. 어떤 조건입니까? 신뢰입니다. 한 단어였어요. 신뢰. 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그 단어가 모든 걸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30년간 해온 방식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계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 중단 후 2주가 지났습니다. 폴란드는 FA50 초도기 실전 시연을 강행했어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정치적 목적이었죠. 저는 참관단으로 참석했습니다. 시연 당일 아침, 공군기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언론도 군 고위층도 모두 모여 있었죠. FA50이 활주로에서 이륙했습니다. 첫 번째 기동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공대지 공격 시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화기관제 시스템에 오류가 났어요. 조종사는 당황했고 관제탑은 즉시 착륙을 지시했습니다. 다행히 추락은 면했지만 시연은 완전히 망쳤죠. 폴란드 기술자들이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매뉴얼을 뒤져가며 복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시스템 자체는 정상인데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정현우 박사가 나타났어요. 공항 근처 호텔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폴란드 기술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현우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2달 전에 이런 상황을 예상한 대응 매뉴얼을 보내드렸습니다. 어디에요? 거절하셨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보낸 추가 기술 자료를 폴란드가 거부했던 거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비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시스템 그 자체를 관계와 책임을 전제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루카스 노바크 폴란드 기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매뉴얼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정현우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매뉴얼은 지침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살아있는 관계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항공기는 조종사와 기계가 신뢰할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기술자와 시스템이 소통할 때만 안전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기계가 감정을 가질 리 없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정말로 멈춰 있었거든요. 한지원 담당관이 자료를 꺼냈어요. 이 오류는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하지만 과정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과정을 공유한다는 게 뭡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어떤 철학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철학은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정현우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학 없이 기술만 가져가면 고철이 됩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FA50이 바로 그 상태였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한국의 방산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거려. 그들은 정말로 철학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연은 취소됐어요. 언론은 한국 무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려.
시연 실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브뤼셀에서 얀 루트비이를 만났어요. 그는 독일 방산업체를 대표하는 로비스트였죠. 제임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폴란드가 한국 기술을 우리에게 이관하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요. 이관이요? 한국이 지원을 중단한 이상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그게 계약 위반 아닌가요? 계약은 한국이 먼저 어겼습니다. 지원 중단으로요. 하지만 그들이 지원을 중단한 건 폴란드가 먼저. 제임스,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비즈니스라고요?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루트비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 우리 편이 있어요. 그들이 한국 기술 자료를 넘겨줄 거예요. 자료를요? 설계도, 소스 코드, 제조 공정까지요. 물론 비공식적으로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명백한 기술 도둑질이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미국 측에서도 일부 정보를 받을 예정이에요. 미국이요? 당신 국방부 일부 라인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 기술을 분석하고 싶어 하더군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워싱턴에 전화했습니다. 제 상관인 데이비드 톰슨 부차관보에게요. 톰슨, 한국 기술 이관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아, 그건 말이죠. 정식 승인은 아니지만 정보 수집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정보 수집이요? 한국 기술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잖아요. 앞으로 경쟁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경쟁자라고요? 동맹국을 경쟁자로 본다고요? 하지만 이건 도둑질 아닙니까? 제임스,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국가 이익의 문제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혼란에 빠졌어요. 30년간 믿어왔던 시스템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현우 박사를 만났어요.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박사님, 혹시 기술 유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저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요. 그럼 왜 기술을 넘긴 겁니까? 신뢰했으니까요. 신뢰요?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신뢰했다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정현우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제임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만 훔치고 신뢰를 버린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요. 기술 유출 사실을 안 지 며칠 후 정현우 박사가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요. 저는 그를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박사님, 정말 가시는 건가요? 할 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시스템은 아직 더 이상 저희가 할 일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화가 났거나 실망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항의하지 않으실 건가요? 법적 대응이라도. 항의요? 정현우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항의하지 않아요. 대신 기억합니다. 기억한다고요. 그게 뭔 소용인가요?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이걸 읽어보세요. 시간이 되실 때요. 봉투에는 무기 운용의 철학 원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이상했어요. 무기에 무슨 철학이 있다는 건가요? 첫 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첫 줄이 인상적이었어요. 무기는 힘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신뢰를 담는 계약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기는 그냥 무기 아닌가요? 정현우 박사가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람은 끝까지 침묵하는 걸까요? 한지원 담당관이 남아서 마무리 업무를 처리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건가요? 뭘 하길 원하세요? 법적 대응이라도. 법으로 신뢰를 되돌릴 수 있나요? 또 그 말이었어요. 신뢰.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신뢰로 귀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냥 당하고만 있겠다는 건가요? 한지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선택했어요. 선택이요?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구별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호텔로 돌아와 정현우 박사가 준 문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었거든요. 모든 무기 시스템은 사용자의 윤리 수준을 반영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운용자의 철학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
절대 기술을 넘기지 않습니다. 기술보다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깨진 시스템은 언젠가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철학을 수출한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루카스 노바크를 만났습니다. 폴란드 기술자였죠. 루카스, 한국 기술 이관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은 우리를 믿고 기술을 줬어요. 그런데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항의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이 가장 강한 항의였다는 거요. 한국 대표단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뭘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쓸까요? 우리가 동맹국의 기술을 도둑질했다고요? 아니면 적당히 포장해서 정보 수집 차원의 협력이라고 할까요? 고민 끝에 저는 진실을 쓰기로 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K방산 시스템의 철학적 구조와 신뢰 위반 리스크. 첫 페이지부터 쓰기 어려웠어요. 한국의 방산 시스템은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운용 철학의 혁신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무기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신뢰 관계의 구현체로 접근합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군사 보고서에 신뢰나 철학 같은 단어를 쓰는 게요. 하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폴란드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은 기술 이전과 관계 유지를 분리 불가능한 패키지로 설계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서구 방산거래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입니다. 계속 쓰다 보니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엔 한국을 기술 공급자로만 봤는데 이제는 철학 수출자로 보게 됐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기술 정보 수집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요.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제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명확해졌거든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망설인 사이 이미 세계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은 무기 거래를 신뢰 거래로 전환시켰고 우리는 여전히 구시대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추천사항 한국과의 기술 정보 수집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당한 파트너십을 재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또 다른 문서를 작성했어요. 사직서였습니다. 30년간 이 자리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진정한 국가 이익은 단기적 기술 우위가 아니라 장기적 신뢰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들이 이러한 가치와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이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문서를 봉투에 넣었어요. 하나는 보고서, 하나는 사직서. 같은 봉투예요. 다음 날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일인가요? 30년 경력을 포기하면서까지 할 만한 일인가요? 국방부에 도착해서 데이비드 톰슨 부차관보를 만났어요. 제임스,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이상하던데요. 어떤 부분이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신뢰니 철학이니 이런 건 보고서에 쓸 내용이 아니죠. 하지만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은 기술이에요. 한국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봉투에서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내릴게요. 뭐라고요? 사직서입니다. 톰슨은 당황했어요. 제임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승진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냥 공급자가 아닙니다. 이익만 보장하면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들은 공급자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저와 이 시스템은 더 이상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요. 30년간 감사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홀가분했어요. 처음으로 제 양심과 일치하는 선택을 한 것 같았거든요. 사직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정현우 박사에게 연락했더니 흔쾌히 만나자고 하더군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이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정현우 박사가 공항에 마중 나왔습니다. 제임스,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당연하다고요? 미국에서 동맹국 기술을 빼돌리려던 사람을 당연하게 맞는다고요? 대전으로 가는 길에 저는 물었습니다. 박사님, 저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왜 원망해야 하죠? 제가 그 일에 관여했잖아요. 당신은 진실을 선택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대전 외곽의 방산 단지에 도착했어요. 한국항공우주 산업공장이었습니다. FA-50을 만드는 곳이죠. 공장 안에 들어서는 순간 놀랐어요. 조용했거든요. 일반적인 공장에 시끄러운 소음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집중해서 일하거든요. 조립 라인을 걸으면서 봤습니다. 작업자들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검사도 여러 번 하더군요. 한 작업자가 볼트 하나를 3번 확인하는 걸 봤어요. 왜 그렇게 여러 번 확인하나요? 작업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볼트 하나가 0.1초를 지연시키면 조종사는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서 3번 확인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미국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효율성이나 비용만 얘기했죠. 조종사 얼굴을 본 적 있나요? 네. 시험 비행 때 직접 만났어요. 젊은 친구더라고요. 그 친구가 안전하게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더 신중해져요. 한국에서는 그것이 기본값이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요. 품질관리실에서 김수진 팀장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스펙만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용할 사람의 안전이 목표죠.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건가요? 빨리 만드는 건 쉬워요. 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오후 정현우 박사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박사님,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우리가 기술을 빼돌리려 한다는 거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막지 않으셨어요? 막을 수 없어요. 기술은 언젠가 따라잡혀요. 하지만 철학은 다릅니다. 철학이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책임감, 신뢰, 이런 건 복사할 수 없어요. 정현우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궁금해서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답을 찾으러 온 거예요. 답이요? 진짜 힘이 뭔지에 대한 답이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는 정말로 답을 찾고 있었거든요. 30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진 후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었죠.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같은 공항, 같은 거리인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후 루카스 노바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임스, 저도 사직했어요. 왜요? 양심상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 쪽에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내부 고발이요? 기술 유출 과정을 다 털어놨어요. 증거도 함께요.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루카스도 자신의 양심을 선택한 거죠. 얀 루트비이는 결국 정치적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유럽 내에서 신뢰 위기가 일어났고 그는 그 책임을 졌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폴란드가 한국에 공식 사과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했다는 거였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였죠. 정현우 박사는 다시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요. 저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결국 당신들이 옳았네요. 답장이 왔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다림의 문제였죠. 기다림이라고요? 그들은 무엇을 기다린 걸까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길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요. 1년 후 저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름은 Trust Dynamics였어요. 기업들에게 신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자문해주는 회사였죠. 첫 번째 고객은 의외로 미국 방산업체였어요.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한국 모델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미국에 전하는 일이죠. 지난주 정현우 박사가 워싱턴을 방문했어요. 공식 업무였지만 저와 만날 시간을 내줬습니다. 제임스, 잘 지내시죠?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좋은 일이네요. 박사님, 그때 왜 저를 믿으셨어요? 저는 분명히 적이었잖아요. 정현우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이 아니었어요. 길을 잃은 사람이었죠. 길을 잃은 사람이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길을 잃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믿었어요. 언젠가 올바른 길을 찾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요. 사람을 믿는 능력에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철학이라는 거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비난도,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올바른 일을 할 뿐이죠. 저는 그 침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어요. 한국이 세계에 수출하는 건 무기가 아니라 신뢰라는 거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요.